붉은 담장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덕궁 동궁전, 조선 최고의 천재로 손꼽히는 세자가 머무는 그곳엔 언제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경사자집을 줄줄 외우고 세종대왕조차 감탄할 만큼 총명했던 세자. 훗날 문종으로 즉위하게 될 그는 조선이 자랑하는 최고의 학자이자 단아한 용모로 궁궐 안팎의 찬사를 한몸에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곁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자빈 김씨. 세간에선 휘빈 김씨라 불리게 될 그녀였습니다.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세자빈 간택을 통과한 그녀는 겉으로 보기엔 세상 모든 복을 다 타고난 여인이었습니다. 조선 제1의 천재와 혼인하여 훗날 왕비가 될 자리, 온 나라가 부러워할 그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비단옷 아래 그녀의 가슴엔 얼음장 같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궁전 처소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세자는 늘 서재에 있었고 그녀가 있는 침전엔 발길조차 뜸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세자는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마께선 오늘도 서재에만 계신다더군. 세자빈 처소엔 발길도 하지 않으신다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분을 두고 책만 보신다니 참으로 이상하신 일이야. 귓전을 때리는 속삭임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적막한 침소에 홀로 누울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무엇이 부족한 걸까? 동궁전 뜰에 홀로 서서 달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가엔 이슬이 맺혔습니다. 저 멀리 세자의 서재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책을 읽는 세자. 그런데 그 불빛은 그녀에겐 너무나 먼 별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자빈이라는 자리, 조선팔도 모든 여인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가 그녀에겐 가장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우러러 보았지만 정작 그녀가 진심으로 원하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눈길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궁궐 담장 안 수백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세자빈의 자리가 주는 권위도 명문가 딸이라는 배경도 그 어떤 것도 남편 한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계절은 무심히 흘러갔지만 그녀의 고독만은 더욱 짙어져 갔습니다. 왜 세자는 그녀를 멀리했을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어떤 이는 세자가 워낙 학문에 몰두하는 성품이라 여색에 관심이 없다고 했고, 어떤 이는 세자빈의 성격이 급하고 까다로워 세자의 성미와 맞지 않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세자, 훗날의 문종은 유난히 섬세하고 결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세종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랐던 그는 늘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글 한자 틀리는 것도 예법 하나 어기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 삶. 그런 환경에서 자란 세자는 감정 표현에 서툴렀고 특히 여인과의 관계에선 더욱 어색했습니다. 게다가 세자는 극도로 깨끗함을 추구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옷에 작은 얼룩만 묻어도 불편해했고 방 안의 물건들이 조금이라도 제자리에서 벗어나면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의 눈엔 때로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세자빈의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휘빈 김씨는 명문가의 딸답게 교양은 갖췄지만 성격만큼은 소탈하고 솔직한 편이었습니다. 답답한 것을 참지 못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물었으며 기쁠 땐 웃고 슬플 땐 우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자가 원하는 것은 그런 평범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책을 읽고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을 편안해했습니다. 그에게 여인이란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되는 존재였고 말을 걸거나 관심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이렇게 어긋난 첫 단추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휘빈은 처음엔 세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차를 직접 다려 가져갔고 그가 읽는 책의 내용을 물어보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더 이상의 대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고맙소. 그런데 지금은 글을 읽어야 하니 물러가시오. 차갑지는 않지만 따뜻하지도 않은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그 목소리. 휘비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식 아내로서, 세자빈으로서 당당히 남편을 찾아갔건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공손한 거절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참담했습니다. 다른 부부들처럼 함께 잠자리를 나누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세자는 자신의 서재 옆 작은 침소에서 혼자 잠들기를 원했고 휘빈의 처소엔 발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혼례를 치른 부부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두 사람 사이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궁녀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세자빈 마마께선 아직 태기가 없으시다던데.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말이야. 혹시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건 아닐까? 속삭이는 소리들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휘빈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세자의 총애를 받지 못하는 것도 모두 그녀의 잘못이라고 여겼습니다. 휘빈은 억울했습니다. 아니, 억울함을 넘어 분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밤마다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세자빈이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 명문가 딸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무엇보다 한 여자로서 느끼는 외로움과 박탈감.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독수 공방의 밤은 길고도 차가웠습니다. 궁궐의 담장은 높았고 밤하늘의 별은 차가웠습니다. 저 멀리 세자의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촛불빛만이 그녀가 평생 손에 쥘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잔인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랑. 그저 평범한 한 여자로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것.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그녀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 사람이, 저 차갑고도 아름다운 사람이 자신을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바라봐 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자의 마음은 닫혀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그 문은 더욱 굳게 잠겨갔습니다. 절망이 그녀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슬픔이었던 것이 점점 초조함으로 변했고 초조함은 다시 절박함으로 변해갔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평생 이 차가운 독방에서 늙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절박함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고 가는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하지만 이미 그녀의 이성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마음 깊은 곳에선 금기를 넘어서라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어두운 충동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절박함을 알아챈 건 궁녀들이었습니다. 궁궐엔 언제나 온갖 소문과 비밀이 떠돌았습니다. 특히 세자빈의 처소를 드나드는 궁녀들 중엔 궁밖 세상에 온갖 잡다한 지식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무당의 딸로 태어나 궁에 들어온 이 약방에서 일하다 궁녀가 된 이 그녀들은 민간에 떠도는 온갖 비방과 주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이었습니다. 휘빈이 홀로 뜰을 거닐고 있을 때 나이 지긋한 궁녀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마마, 소인이 감히 한 말씀 여쭙겠나이다. 휘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궁녀의 얼굴엔 묘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마께서 근심이 깊으신 것을 소인이 모를 리 없나이다. 세자, 마마의 마음을 얻지 못해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시는 것을. 휘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궁 안 모든 이들이 아는 사실을 부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궁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의 어미가 무당이었사옵니다. 민간에 전해지는 비법 중에 남편의 마음을 돌리는 방도가 있사옵니다. 휘빈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사람의 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은 그런 허황된 말에도 혹하게 마련입니다. 무슨 방도? 음양의 기운을 빌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옵니다.
옛 선인들도 사용했다는 궁녀의 말은 교묘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주술이라 말하지 않고 음양의 이치 옛 선인의 지혜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습니다. 휘비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순간 휘빈 김씨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궁녀는 은밀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일러주었습니다. 어떤 것은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것들이었습니다. 뱀 2마리가 교미할 때 나오는 액을 받아 그것을 수건에 묻혀 세자 마마의 침소에 몰래 두시옵소서. 그러면 마마께서 당신을 찾으실 것이옵니다. 흰 닭의 피를 받아 보름달 뜬 밤에 북두칠성을 향해 기도하시고 그 피를 세자 마마께서 드실 차에 한 방울만 떨어뜨리시옵소서. 죽은 이의 뼈를 갈아 가루로 만들어. 휘비는 듣고 또 들었습니다.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기괴한 짓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또다시 혼자 침소에 누울 때마다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효험이 있을까? 이성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절박한 마음은 혹시 모른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휘비는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궁녀가 구해온 이상한 향을 침소에 피우고 이상한 부적을 베개 밑에 감춰두는 것. 하지만 세자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점점 더 과격한 방법들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뱀의 액을 구하기 위해 궁녀를 궁 밖으로 보냈고 그것을 수건에 묻혀 세자의 서재에 몰래 두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그 수건을 버리라 명했을 뿐입니다. 실패는 그녀를 더욱 절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지? 왜? 밤이면 혼자 촛불을 켜놓고 궁녀에게 배운 주문을 중얼거렸습니다. 북두칠성을 향해 절을 하고 이름 모를 귀신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세자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그녀의 눈빛은 점점 이상해져 갔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 자신도 놀랄 만큼 초췌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볼은 꺼지고 눈엔 광기 어린 빛이 서렸습니다. 밤마다 기괴한 의식을 치르고 온갖 금기를 저지르는 동안 그녀는 조금씩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세자빈 마마의 처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던데, 한밤중에 혼잣말을 하신다더군. 뭔가 정상이 아니신 것 같아. 하지만 아무도 감히 세자빈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세자빈이었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금기의 문은 활짝 열렸고 휘빈 김씨는 그 어둠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한 여인이 사랑을 얻기 위해 금기를 저질렀고 그 금기는 그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사랑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광기가 되고 광기가 파국을 부를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돌아갈 길은 보이지 않았고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녀를 기다리는 건 더 깊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달빛조차 차갑게 느껴지는 밤, 휘빈 김씨는 홀로 촛불 앞에 앉아 또다시 알 수 없는 주문을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그 간절한 속삭임은 그러나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가장 금기시되는 주술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마마, 이것이 마지막 방법이옵니다. 궁녀가 건넨 것은 낡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거기엔 기괴한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자 마마께서 총애하시는 이의 신을 구하여 그것을 태운 재를 가루로 만들어 차에 타시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정이 끊어지고 마마께로 마음이 돌아올 것이옵니다. 휘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시 세자에겐 총애하는 후궁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자가 유일하게 마음을 연 여인, 훗날 현덕왕후로 추존되는 권씨였습니다. 세자는 휘빈에게 보이지 않던 온화한 미소를 그녀에게만 보였고 그녀의 처소엔 자주 발길을 옮겼습니다. 휘빈에게 권씨의 존재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왜 저 여자한텐 그렇게 상냥할까?
나와 뭐가 다른 거지? 질투와 증오가 그녀의 가슴을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권 씨를 증오할수록 자신이 더 비참해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절박했습니다. 이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세자의 마음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것만 하면.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휘비는 궁녀에게 명했습니다. 권 씨의 처소에서 그녀가 신던 신발 한 켤레를 몰래 가져오라고. 궁녀는 두려워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세자빈의 명령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궁녀가 작은 보따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안엔 권 씨가 신던 비단신 한 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직 주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작고 아름다운 신발이었습니다. 휘비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성의 마지막 끈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안 돼. 이건 너무 심한 거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그 순간 저 멀리서 세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권 씨의 처소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세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그 따뜻한 웃음을 저 여자에겐 보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휘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켜고 신발을 불에 가져갔습니다. 지직! 비단이 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가죽과 비단이 뒤섞여 타면서 나는 지독한 악취. 그것은 마치 무언가 산 것이 타는 듯한 기괴한 냄새였습니다. 휘비는 넋을 잃은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길이 신발을 할랐습니다. 아름답던 비단색이 검게 변하고 형체가 무너지면서 재가 되어갔습니다. 오렌지빛 불꽃이 춤을 추는 동안 휘빈의 얼굴엔 이상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마마께선 나를 보실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타고 남은 재를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그것을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흩어지는 검은 가루. 한때는 아름다운 신발이었던 것. 이제는 한 여인의 절박한 집착이 담긴 주술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 가루를 작은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다음날 세자에게 차를 올릴 때 그 가루를 한 자반만 차에 타서 올렸습니다. 세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차를 마셨습니다. 휘비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제 효험이 나타날 거야. 마마께서 권 씨를 멀리하시고 나를 찾으실 거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여전히 권 씨의 처소를 찾았고 휘빈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주술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것들은 미신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휘빈은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마저 부정하면 자신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더 많은 신발을 태웠습니다.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 밤마다 자신의 처소에서 은밀히 신발을 태우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타는 냄새가 처소에 가득 찼고 연기가 창문 틈으로 새어나갔습니다. 궁녀들이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빈 마마의 처소에서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나는데 무슨 냄새지? 마치 뭔가 타는 것 같은데 가죽 타는 냄새 같기도 하고 한밤중에 불빛이 이상하게 흔들린데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휘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밤 촛불 앞에 앉아 신발을 태우고 재를 모으고 그것을 가루로 만드는 일,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신발을 태우던 휘비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엔 울었습니다.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는 그녀의 모습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는 춤을 추듯 일그러져 있었고 흩날리는 잿가루 사이로 그녀의 웃음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왜 안 되는 거야? 왜?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휘빈. 그녀의 눈엔 이미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한 여인이 이제는 집착에 사로잡힌 광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곧 들통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를.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아무리 은밀히 행한다 해도 궁궐 안에서 영원히 비밀로 남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수백 명의 눈과 귀가 항상 지켜보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조선의 궁궐이었습니다. 처음엔 궁녀들의 수군거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자빈 마마의 처소에서 나는 저 이상한 냄새, 혹시 뭔가 태우시는 게 아닐까? 한밤중에 이상한 주문 소리가 들린다던데, 권상궁의 신발이 없어졌다는데 설마? 소문은 궁궐 안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문은 궁궐의 최고 어른 세종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세종은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자빈이 주수를 행한다니, 명문가의 딸이, 교양을 갖춘 여인이 그런 천한 짓을 한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관들의 보고가 계속되자 세종은 직접 조사를 명했습니다. 세자빈의 처소를 수색하라. 명이 떨어졌습니다. 내관들이 휘빈의 처소로 들이닥쳤습니다. 휘빈은 창백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수색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침상 아래에서 검게 탄 재가 담긴 주머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벽장 뒤에선 이상한 부적들이, 방 한 구석에선 뱀의 허물과 알 수 없는 뼈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직 다 타지 않은 신발 한 짝이 발견되었습니다. 내관이 그것을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권상궁의 신이옵니다.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세자빈 휘빈 김씨가 주수를 행했다는 것, 그것도 후궁을 저주하기 위한 악독한 주수를 행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세종은 분노했습니다. 감히. 대전에 휘빈을 불러들였을 때 세종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정녕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휘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라 변명하겠습니까? 증거는 확실했고 자신이 한 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세종의 분노는 단순히 주수를 행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이성과 예법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귀신이나 주술 같은 미신을 믿는 것은 곧 무지와 야만의 상징이었습니다. 더구나 왕실의 며느리가, 세자빈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왕실 전체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술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때로는 정치적 음모와 연결되곤 했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휘빈이 권씨를 저주했다는 것은 훗날 왕비가 될 수도 있는 여인을 해하려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다. 이는 역모에 가까운 짓이다. 세종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의논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자빈을 배출하옵소서. 마마,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옵니다. 왕실의 채통을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하셔야 하옵니다. 세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자 문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휘빈을 사랑한 적이 없었고 지금도 그녀에 대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단지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째서 저런 짓까지? 하지만 그는 끝내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절박함을, 외로움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고 가는지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명이 내려졌습니다. 세자빈 김씨를 배출한다. 왕실에서 내쫓고 서인으로 강등시킨다. 그리고 더 가혹한 처벌이 뒤따랐습니다. 김씨 일가를 엄히 문책하라. 이런 딸을 왕실에 들인 죄를 물어야 한다. 휘빈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명문가였던 김씨 집안은 이 사건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봄비가 궁궐 지붕을 적시고 뜰의 꽃잎들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휘빈 김씨는 자신의 처소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이 들어와
그녀의 화려한 옷을 벗겼습니다. 세자빈의 상징이었던 비단 치마 저고리, 아름다운 놀이개, 금빛 비녀,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소복이 주어졌습니다. 흰옷, 상복과도 같은 그 옷은 그녀의 지위가 완전히 박탈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세자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민 김씨일 뿐이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라한 흰옷을 입은 여인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천하가 부러워하던 세자빈이었던 여인, 이제는 궁궐에서 쫓겨나는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휘비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밤마다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젠 눈물도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궁궐 정문이 열렸습니다. 비 내리는 길 위로 휘비는 걸어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본들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사랑도 희망도 미래도 없는 그곳을 굳이 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궁궐 밖 세상은 너무나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한때 최고의 자리에 있던 여인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이 바로 주술을 행했다던 그 세자빈 말이냐?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휘비는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잃었는데. 그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 걸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옷은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녀의 이후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배출된 후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언제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한때 조선 제1의 자리에 있던 여인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다만 알려진 것은 그녀의 가문이 이 사건으로 크게 몰락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다시는 궁궐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뿐입니다. 비 내리는 그 길 위에서 휘빈 김씨의 발자국은 빗물에 씻겨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화려했던 시작, 비극적인 끝, 사랑받고 싶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휘빈 김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녀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왕비의 자리였을까요? 권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단 한 사람의 사랑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녀가 원했던 것은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을 겁니다. 남편이 자신을 바라봐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 그저 그것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사람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 걸까요? 외로움은 사람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집착은 이성을 흐리게 만들고 흐려진 이성은 금기를 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금기를 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시작됩니다. 휘빈 김씨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그녀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한 명의 여자였을 뿐입니다. 불행히도 그녀가 사랑한 사람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녀는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쉽게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을, 외면당하는 아픔을 우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녀가 한 일은 잘못되었습니다. 주술이라는 미신에 빠져 남을 저주하려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선택의 뒤에는 너무나 절박했던 한 여인의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집착이 됩니다. 받지 못할수록 더 간절해지고 간절할수록 더 집착하게 되고 집착할수록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파멸입니다. 휘빈 김씨의 이야기는 그래서 더욱 슬픕니다. 그녀는 사랑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고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왕비가 될 수도 있었던 여인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만약 문종이 그녀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만약 궁중의 누군가가 그녀의 외로움을 알아차리고 손을 내밀었더라면, 만약 그녀 자신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사랑은 아름답지만 집착은 파괴적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금기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 휘빈 김 씨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멸했습니다. 비 내리는 궁궐밭길 위에서 흰옷을 입고 걸어가던 그녀의 뒷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그녀를 통해 배웁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는 것을, 외로움은 이성을 잃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큰 용기라는 것을. 궁중비사, 그 화려한 담장 너머의 슬픈 이야기. 휘빈 김 씨의 비극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과 집착의 경계를 묻고 있습니다.